당신이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면 블록버스터가 5천만 달러 인수 제안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빨간 우편봉투 하나로 시작한 이 작은 회사를 업계 1위였던 그들은 그냥 구멍가게라고 무시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한때는 전 세계 9,000개 매장을 거느리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제국을 이뤘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지금 이 둘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가 되는데요. 블록버스터는 원래 미국 동네마다 있던 아주 평범한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록버스터는 이 세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죠. 정확히는 매장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리건주 밴드에 있는 매장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죠. 그런데 이 몰락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블록버스터가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 그 자리는 그들의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00년 그 기회가 이미 두 창업자의 손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젊은 두 창업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댈러스의 한 사무실 문을 두드리죠. 그 문 너머엔 블록버스터의 최고 경영자 존 안티오코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만남이 대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사실 이 창업 신화 절반은 틀렸습니다.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가 영화 아폴로 13호 연체료 $40를 물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는 훗날 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엔 연체료가 있었죠. 블록버스터도 그 연체 기록을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다고 하죠. 그런데 넷플릭스란 이름도 처음엔 인터넷과 영화를 합쳐 급하게 지은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DVD가 우편 배송에서 멀쩡히 살아남는지부터 실험했죠. 봉투를 열었을 때 디스크가 흠집 없이 멀쩡히 도착하자 두 사람은 사업이 되겠다 확신했어요. 1997년 넷플릭스가 탄생하죠. 처음엔 영화 한 편당 대여료를 받았고 연체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편 블록버스터는 이미 1985년부터 미국 전역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었죠. 1997년 존 안티오코가 블록버스터의 새 CEO로 부임합니다. 그는 세븐일레븐의 모회사에서 20년을 일하며 임원까지 지낸 인물이었죠. 서클K의 파산 위기를 되살려내고 타코벨의 매출까지 끌어올린 그야말로 진짜 턴어라운드 전문가였죠. 그야말로 해결사였죠. 그로부터 3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결정적 돈줄은 바로 연체료였어요. 그 돈은 매년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죠. 사실 이 두 회사는 처음엔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곧 같은 시장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1999년 넷플릭스는 마침내 연체료 없는 월정액 무제한 대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죠. 반응은 뜨거웠지만 문제였죠. 우편 배송비에 DVD 제작비까지 겹치며 회사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블록버스터는 이미 15년을 앞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말죠. 투자금은 순식간에 마르고 넷플릭스는 벼랑 끝에 몰렸어요. 결국 헤이스팅스와 랜돌프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합니다. 블록버스터를 직접 찾아간 거죠. 넷플릭스를 아예 블록버스터에 팔아버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그깟 우편 DVD가 뭘 하겠어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야말로 오만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하지만 넷플릭스에겐 절박함이 있었고 그건 때로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렇게 두 회사는 몇 주간의 조율 끝에 마침내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가 갈립니다. 댈러스에 있는 한 회의실,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블록버스터 온라인 브랜드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전국의 매장에서 넷플릭스를 함께 홍보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넷플릭스가 제시한 몸값은 단돈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다고 해요. 닷컴 버블 속 신생기업 취급받았죠. 안티오코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편으로 DVD 빌려주는 건 틈새 시장일 뿐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니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회의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달러짜리 거절이었죠.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를 사지 않았죠. 당시 매장 매출이 튼튼했으니 온라인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결정 하나가 9,000개 매장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판단이 몰락의 첫 단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거절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2002년 벼랑 끝에 몰렸던 넷플릭스는 마침내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나스닥 상장이었죠.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주가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위기를 느낀 블록버스터도 마침내 2004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7년 늦은 출발이었죠. 그래도 안티오코는 포기하지 않고 더 과감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연체료를 아예 없앤 겁니다. 이 결정 하나로 한 해 4억 달러의 수익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입자가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죠. 펠릭스조차 이 시기를 가장 두려웠던 순간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정말로 블록버스터가 이길 뻔했죠. 바로 그때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이사회에 등장합니다. 아이칸은 이 투자 확대를 명백한 돈 낭비로 봤습니다. 안티오코와 아이칸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죠. 결국 2007년 두 사람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사회가 안티오코의 새 연봉 계약을 문제 삼으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진 거예요. 결국 안티오코는 회사를 떠났죠. 넷플릭스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죠.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몰락까지 이제 3번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안티오코의 후임 짐 키스는 이전과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데요. 짐 키스는 이미 세븐일레븐 CEO로 그 회사를 살려낸 뒤 2007년 블록버스터에 부임한 인물이었어요. 블록버스터로서는 이미 검증된 고원 투수를 데려온 셈이었죠. 연체료를 다시 부활시켰죠. 온라인 투자는 줄이고 매장 운영에만 다시 힘을 쏟아부었어요. 2008년 자신만만했던 그는 기자들 앞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레드박스도 넷플릭스도 우리에겐 위협적이지 않다고요. 위협은 월마트와 애플이라 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진짜 위협을 완전히 놓친 셈이었어요. 정작 2007년 1월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을 시작한 뒤였거든요. 우편함에서 TV로 들어갔죠. 이제는 DVD 한 장도 필요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블록버스터는 수천 매장의 임대료에 허덕였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전국의 매장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 블록버스터는 결국 파산을 신청합니다. 한때 9,000개에 달했던 매장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슴가지 숫자로 이 몰락의 결말을 보여드리죠. 2011년엔 DC 네트워크에 헐값으로 팔렸고 2013년엔 남은 매장마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제국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장 하나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리건주 밴드 마지막 매장이죠. 이곳은 이제 대여점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어요. 몰락이 관광 상품이 됐죠. 그런데 정작 그 유능했던 짐 키스도 블록버스터만은 끝내 살리지 못했죠. 지금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블록버스터 가치는 이제 0입니다. 그때 걷어찼던 5천만 달러는 넷플릭스 기업 가치의 6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죠. 결국 이 몰락은 아주 작은 위협 하나를 가볍게 무시한 대가였던 셈이었죠. 새로운 기술을 얕보고 이미 손에 쥔 상공에만 안주했던 거죠. 결국 선을 넘은 건 오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회의실에 있었다면 5천만 달러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